지님, 저희 오늘은 또 약간 책이 많은 카페에 와 있죠. 네, 저희 항상 공강 물색하다가 한번 와보자고 했던 곳인데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여기 다 약간 눈이 돌아가요. 책이 재밌어 보이는 책이 많아가지고. 네, 네,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많이 춥죠. 서울이 진짜 영하 15도 뭐 이렇게 맞아요. 내려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 추운 계절을 맞이해 우리가 이번에는 겨울 주제로 좀 책을 골라 오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 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번에 소설보다 겨울이라는 소설책을 골라왔어요. 제가 작년 가을 주제 때 소설보다 가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 소설보다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번 겨울 주제에도 이 책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속도로 진짜 재밌게 빨리 읽어내렸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표지도 귤인가요? 귤이에요. 그래서 가을 때는 무화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표지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약간 이 제철에 맞게 자연 풍경을 해놓는 것 같아서 아마 계절마다 나오는 걸 읽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제 나름대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해석해 봤을 때는 이번에도 겨울의 이 시각적인 풍경보다는 좀 감각적인 경험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예를 들어 좀 겨울의 이 차가운 공기와 같은 좀 날카롭고 시린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추위에 오래 노출될 때 약간 동상 상태에 빠지듯 무감해지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새하얀 눈처럼 덮어버리고 싶은 이런 공백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들, 이런 겨울의 감각들을 이 총 3편의 단편 소설에서 만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책 속에 첫 번째 단편 소설이 별개의 문제라는 소설이에요. 이게 결이 다른 한 부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는 좀 늘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대하다가 쉽게 그만두곤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의 피자집을 시작을 하면서 삶에 처음으로 진심을 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남자를 보면서 아내인 여자가 그 진심이라는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심이 된다는 건 멈추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딱 그만큼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진심이니까. 그건 스스로를 매일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자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그림을 그리며 배운 게 있다면 진심은 대체로 사람을 살게 하지만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였다. 세상에 완전히 무해한 진심이란 없다. 병주야, 너무 진심이 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 이 여자의 우려처럼 진심이었던 남자의 마음과는 별개로 진짜 여러 문제들이 좀 닥치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한없이 차가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유정님에게도 이렇게 무언가의 진심일수록 오히려 더 나를 무너뜨렸던 경험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 진짜 이 문장 하나하나 너무 와닿고도 너무 마음이 좀 아픈 문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무해한 진심이란 없다에 너무 공감이 갔는데, 저는 제가 그냥 지금 떠올랐던 건 뭐냐면, 그냥 그 진심을 다했던 업무들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업무들은 항상 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답답함이나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데도 또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진심을 다하게 되는 그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뜨린다는 말은 사실 너무 슬퍼서 거기에 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어떤 그 업무가 나에게 이렇게 진심이 되어서 신나게 하다가 다시 식었다가 또 다시 신나게 하다가 그 반복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 무너뜨린다는 말을 여기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을 하다가 해왔었던 초기의 계획이나 예상, 기대 같은 것들이 자주 무너지는 경험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무해한 진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심은 좀 유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진심인 만큼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다할수록 더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다시 또 언젠가는 진심을 다하게 되는 그게 또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지금 막 되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그게 계획대로 예상한 대로 잘 끝날 수 있을지 그 안에서는 항상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시간을 진심과 전력으로 보내야 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항상 그 진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차피 그걸 억지로 벗어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진심인 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게 잘 그 누리고 그 기회를 잘 이렇게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게 이 소설 내용을 아주 깊이 알지 못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진심이 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가 또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네요. 혜진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런 진심에 대한 생각이?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다가 좀 뭔가 일이나 약간 관계나 어떻게 보면 조금 진지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는 좀 생각을 하다가 약간 가볍게 생각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말쯤부터 김밥 마는 거에 좀 진심이 됐잖아요. 진심이 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드는 과정 중에 특히 어떤 것에 진심이냐면 이제 김을 펼쳐서 이제 바깥 속재료들을 넣고 그 김밥말이로 김밥을 말 때 제가 가장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김밥을 말면 마지막에 이 김이랑 김 부분이 서로 단단하게 원래 붙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유튜브랑 블로그랑 이런 김밥 마는 법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방법대로 물도 묻혀보고 참기름 발라보고 밥풀도 묻혀보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도. 근데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좀 잘 못하거든요. 김밥 말 때면 혼자서 조금 약간 비장해진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잘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았는데도 김밥이 풀렸을 때 그 허탈함. 그래서 얼마나 했냐면 진짜 속상해서 얼마 동안 김밥을 안 만드는 거죠. 그 진짜 속상해가지고 너무 허탈해서. 근데 이게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좀 있잖아요. 적당히 좋아했으면 뭐 약간 뭐 터지면 어때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대충 할 수 없는 작업에 어쨌든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고 뭔가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김밥 만드는 거를 잠시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잠시 거리를 두면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정리하는 것 같지만 뭔가 너무 진심이 돼서 나를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죠.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게 계속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속 막 하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근데 또 다시 하면 두 번째는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웃긴 예시였는데 그런 너무 생각을 좋아요. 했습니다. 너무 귀엽고. 그래서 김이 붙었나요? 아직 안 붙었나요? 근데 진짜 김밥집처럼 잘 붙진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잘 모르겠어. 한번 김밥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는데요. 그니까.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마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김밥은 많은데 진심이라는 게.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소설의 두 번째 단편 소설이 제목이 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동갑내기이자 친척인 두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여자아이가 이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남긴 뱀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무당의 조언에 따라 죽은 뱀들을 묻어 주러 간단 말이에요. 그 죽은 뱀을 묻으러 가는 중에 그날 저녁 메뉴가 소고기였거든요. 둘 중에 한 여자아이가 좀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소고기도 뱀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 생명은 이제 소중하게 다루지 못해서 우리 집에 애군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묻어주는데 사실 소고기 죽은 거는 별로 죄책감이 없는 이거에 그 여자아이가 좀 이상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내비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책에 이 소설을 쓴 작가님의 인터뷰도 같이 실려 있는데 저는 그 작가님 말고 작가님 한 인터뷰에는 인터뷰어가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무감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 무감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또 누군가한테는 무감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예전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님에게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진 삶의 영역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혜진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비윤리성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에 무감각해진다는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종류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을 때 저의 무감한 부분을 깨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최근에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저희 난생 처음 클럽에 어떤 분이 내가 난생 처음 해볼 그 계획으로 적어주신 것 중에 그 락앤락 통에 케이크 포장해오기가 있었어요. 그 케이크를 이제
그 일회용기에 포장하는 대신에 가가지고 이 락앤락을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오는 거죠. 분명히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시작백과를 만들었을 때 초창기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제가 아예 무감각하게 그런 일회용품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었냐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어디인가에 그 제가 객원 에디터로 그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합류하신 다른 에디터 분 중에 몇 분이 자기가 관심 갖는 키워드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들을 써두셨는데 순간 제가 이 말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관심을 가질 때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살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무감각해지는 그런 저의 이제 모습을 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무분별하게 그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뭔가 사용하는 그냥 물건, 포장재,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히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것과 또 무감하게 그냥 사용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민함에 나를 조금 더 세워봐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윤리의 차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도 이게 저 스스로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끊임없이 윤리성에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완벽할 순 없지만 어딜 바라보느냐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내가 어딜 바라볼지를 자꾸 생각해야겠다. 이런 또 갑자기 반성을 맞네요. 했었고요. 맞아요. 그 요새 제 배달 음식 중에도 그 왜 아주 예전에는 짜장면 그릇 다 먹으면 밖에 놔두면 이렇게 다시 반납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런 서비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곳들은 그 다회용기를 써서 제가 어플로 다 먹은 다음에 신청을 해요. 수거 신청을. 그러면은 이제 앞에 놔뒀을 때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네요. 그쵸. 옛날엔 그게 당연했는데, 맞죠? 그쵸. 사실은 점점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 맞아요. 서로가 편함과 무감각. 맞아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이 작가님은 좀 이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 좀 다른 생각으로 내 삶의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해지는 감정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무감해지는 부분이 약간 타인의 불편함인 것 같아요. 타인이 느끼는 불편함.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럿이서 있을 때 누군가 불편해하는 걸 보면 약간 자꾸 해결해 주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공동체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만약에 좀 어색해서 말 못하고 있으면 먼저 가서 말 걸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약간 기분 안 좋아 보이면 따로 불러내서 요즘 고민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좀 다정한 오지랖이 그런 오지랖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았던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없어진 건지 여전히 그런 타인의 불편함이 보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적당히 눈 감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쓰이지만
적당히 넘어가는 게 나에게도 좋으니까 또 그걸 제가 다 신경 써서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꼭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한 것처럼 무감해지는 걸 무작정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자. 신경을 쓰되 꼭 필요한 경우에 행동하자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완전 좋은데요. 그게 무감한 게 무작정 나쁜 게 아니고 되게 약간 성숙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한번 그런 영역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좀 더 최소한의 이런 노력만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저의 변화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편 소설은 5월은 창가의 호랑이라는 소설이거든요. 이 호수라는 11살 아이의 시선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5월의 호수의 삶에 일어난 잊지 못할 사건들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여기서 3인칭 화자가 마지막에 호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호수가 훗날에 자신만의 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호수는 그 달력에 생리를 기록하고 친구의 생일을 때로는 누군가의 기일을 쓰게 된다. 반면에 어떤 날은 하얀 공백으로 남는다. 호수는 그날에 대해 쓰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설 속 호수가 어떤 날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두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한테도 좀 타인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하얀 공백과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정님에게도 매년 뭔가 이 시기가 오면 좀 생각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시기들이 있는지 또 그런 하얀 공백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일단 저는 뽑아주신 문장도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 신기하게 제가 고른 시집에도 하얀 달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진짜 그거는 좀 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달력에 대한 약간 그런 비슷한 감각이 나와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 약간 공백이라고 하셔서 근데 그 공백의 의미가 뭘까 이게 아마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백은 말 그대로 비워두고 싶은 날인데 제가 보통 일정들을 이제 달력을 뭘로 많이 보냐면 아이폰 달력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이폰 달력에 이제 일정을 적어놓고 이제 나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노란 점이랑 이렇게 일정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또 가끔 보면은 이제 그 달력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특별한 일정이 있지도 않았었던 그런 날들인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달력을 보냐면은 나중에 그 회고를 하려고 이 종이로 된 이렇게 달력 형태의 종이를 보고 그 위에 뭔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종이 달력 위에다가 이날은 뭘 했고 이날은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뭐 어떤 뭐 미팅을 했고 하다못해서 운동을 했고 외식을 했다는 이런 일들을 적는데 그러다가 어떤 날들은 그냥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날이 이벤트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아주 특별히 소중하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날들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날로 비워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종이 달력에 회고를 할 때에는 전부 다 적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날마다
뭐 조금이라도 뭘 했다는 내용을 적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어떤 날은 특징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날로 돼버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좀 공백의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너무 빽빽하게 적힌 이 회고 달력이 있다면은 그것도 너무 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별다른 특징 없는 날들이 좀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맞네요, 진짜. 근데 공백이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이 질문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또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하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공백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유정님은 또 약간 다른 공백의 의미를 생각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근데 진짜 저도 뭐 지금은 귀찮아서 그렇지만 한때 그렇게 열심히 쓸 때는 진짜 그런 강박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채워 넣어야지 내가 뭔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강박? 뭔가 하루하루 뭔가가 있어야지 약간 잘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런 공백의 이 틈들이 진짜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걸 다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저는 어떤 공백을 생각을 했냐면 이 소설 속에 이 이야기가 뭐 사실 얘기하면 너무 스포니까 대충 얘기를 하면 여기 소설에서 이 호수라는 아이가 5월을 공백으로 남겨뒀겠다 하는 거는 이 호수가 사실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치명적인 좀 잘못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쓰지도 못할 정도로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약간 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질문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물어보기 좀 뭐했던 게 이 호수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본다는 게 좀 약간 말 못하는 걸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추가한 게 그냥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정님이 이런 얘기 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뭐 이런 치명적인 잘못 이런 것보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6월이 좀 그런 달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 제가 올라왔는데 네, 거리로 보면 부산과 서울을 거리로 보면 되게 큰 이동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조용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겉으로는 조용히 아무도 몰래 올라온 것만큼 그때만큼 제 인생에 이 내면이 그만큼 시끄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계속 속으로 이게 제가 어떠한 삶에 좀 큰 변환점을 주던 시기다 보니까 자꾸 속으로 이게 맞나? 나 괜찮나? 내가 와놓고 나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엄청 혼란스러운 감정에 너무 사실 혼란스러우면 사실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그랬던 시기가를 6월에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6월이 되면 웃기게 6월이 되면 저는 서울 온 지 1년 됐네? 서울 온 지 2년 됐네? 이렇게 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며칠에 올랐다 이런 건 기억이 사실 안 나지만 그래서 6월만 되면 그때 처음 상경했던 약간 우여곡절의 순간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특히 그때의 감정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 소설 속에서 말하는 좀 비슷한 공백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확하게 뭔가 힘들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좀 되게 복잡한 그런 느낌이었었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자처한 힘듦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대한
거였다면 아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게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고 약간 치열한 침묵 침묵이긴 진짜. 한데 진짜 이 내면에서는 되게 치열했던 근데 또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매번 좀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어쩔 때는 그때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무모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공백의 힘인가?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쩔 땐 좋은 것으로 어떨 땐 나쁜 것으로 왜냐면 제가 그때의 순간들을 좋았다 뭐다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 그때 상태에 따라서 좋았던 기제 편한 대로 쓰는 것 같아요. 우와. 좋은데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떠올렸어요. 음. 그때를 딱 단정 지어서 뭐라고 기록하지 않았었으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많은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저도 요번에 겨울과 관련해서 어떤 책을 골라왔는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여진 시인의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라는 시집을 골라왔거든요. 일단 이 시집은 한여진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데요. 이 제목부터 약간 겨울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라오게 됐어요. 일단은 두부와 겨울, 이 하얗고 정순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어울려서 계속 이 제목을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이 시인의 이제 시들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시인에게는 겨울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되게 고요하고 정적인 세상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요. 이 시집의 중심에 있는 감각이 있는데 그걸 뭔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집 안에 있는 인터뷰라는 시를 보면 아예 대놓고 시인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화자가 이제까지의 내 인생을 하나의 단어로 요구한다 라고 약간 난감한 그 기색을 표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은 눈을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것들, 잃어버리거나 망각한 것들, 이미 없는 존재,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소원,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억, 생각할수록 가까워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왜 이렇게 꿈을 꿨을 때는 생생했는데 깨자마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잔 마시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든지 그런 표현도 시 안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말하려고 할수록 말할 수 없는 이 찰나의 순간 잡힐 것 같았다가 다시 사라지는 감정과 생각들을 중심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그 하얀 겨울의 이미지가 그 찰나의 순간을 만들고 뭔가 현실과 꿈을 뒤섞는 그런 배경이자 중요한 장치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집을 읽을 때 우연히 볼레로라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시집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음악이 볼레로가 들으면 딱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디지몬에 나오는 음악이라서 들으면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얘를 보고 있으니까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창밖에 왠지 하얗게 눈이 막 내릴 것 같고 디지몬 세상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되게 어떤 과거에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아련한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시집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혜진님이랑 좀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그 이야기 해볼게요. 검은 절, 하얀 꿈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겨울이 도착하고 있다.
나는 순간 황홀해진다. 눈밭 속에 홀로 절이 서 있다. 하얀 문과 검은 지붕 위 쌓여가는 하얀 눈. 정지하는 세상, 고요하고 무궁하게. 네, 이렇게 어떤 겨울에만 느끼는 어떤 감각에 대해서 시인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만이 환기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시인이 표현하는 하얗고 비현실적인 세상, 정지된 것 같은 장면들이 있다면 혜진님에게는 겨울이 어떤 풍경으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이 환기하는 감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 근데 저는 시인이 생각하는 겨울과 똑같은 것 같아요. 겨울하면 새하얀 눈밭을 늘 떠올리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설산에 가서 온통 새하였던 그 특히 정상에서 아무 건물도 없이 그냥 새하얀 눈밭으로 또 눈보라로 뒤덮인 그 풍경을 봤을 때 진짜 이게 겨울이구나. 그게 치닫는 이 모습이 겨울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는데, 그리고 겨울 하면 작년 말에 봤던 여행의 나날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영화에 슬럼프에 빠진 그 주인공이 자신의 그 일로부터 좀 도망치듯 야마가타 현이라는 좀 설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의 나날 포스터를 보면 진짜 새하얀 눈밭에서 그 여자 배우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 자체도 진짜 고요하고 잔잔하게 흘러가요. 시인이 말씀하셨던 겨울의 이 정적이 영화에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적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야마가타현이라는 곳이 정말 사람들도 많이 없는 작은 곳이고, 또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지도에도 안 나오는 저 깊숙이 있는 여관에서 또 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정적이 계속 맴도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 고요함, 그 발자국 소리만 나는 것들, 그리고 아무도 밟지 않은 이 새하얀 눈밭을 밟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 보면서 이게 겨울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 눈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나 아직은 그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래서 이 겨울이 저한테는 좀 단순히 좀 추운 계절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이 뭔가 언어나 소음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침묵과 여백을 마주하는 시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하얀 눈밭을 또 그 정적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맞아요. 겨울 내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도 아니기도 하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감각도 사실은 좋은 것 같고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작년에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겨울에 눈이 진짜 많이 왔던 그 거의 뭐 발목인가 그쯤 눈이 찼던 날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제가 근데 서울에 와서 처음 그렇게 눈이 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안양천을 그 30-40분 걸어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거의 발목까지 눈이 찼었는데 이제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오늘은 무조건 걸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눈을 너무 밟고 싶은 거예요. 그 쌓인 눈을. 그래가지고 그때 안양천에 아무도 없는
그 늘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흰 눈으로 쌓인 그 길이 진짜 생각이 나요. 그 제설차 한 대만 있었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길을 눈을 푹푹 밟으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위해서 늘 방한 슈즈를 지금 저는 어구 부츠는 없는데 늘 방한 슈즈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눈에 이제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이날을 위해서 이걸 샀다 이러면서 방한 슈즈 신고 이렇게 그때 걸어왔던 오늘도 맞아 이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약간 다른 곳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저한테 겨울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눈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너무 인명 피해가 없을 정도만 그래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정도만 눈이 좀 쌓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아직 그렇게 못 쌓였으니까 이번에는 안 그럴라나 싶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설산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딱 그런 하얀 겨울에 엄청 고요하고 정적인 그 분위기를 경험을 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짜 낭만 없이 이야기하면 네. 저는 그 아마 비슷한 날이었을 수도 있는데 눈이 되게 많이 온 날에 보통 이게 진짜 낭만 없는 이야기인데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 그 삼성화재에서 문자가 와요. 복설 조심히 운전하세요. 뭐 스노우 타이어 하시고 이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눈이 많이 오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이제 출근을 하는 날 아침이었었는데 딱 밖에 나갔는데 차 위로 눈이 이제 몇 센치씩 두껍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자마자 일단 걔를 찍어서 동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 일단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눈을 이렇게 막 심장을 현실적으로 와 진짜 많이 왔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걸 이렇게 낭만적으로 문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부산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 못 보고 자라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어떤 겨울의 풍경을 떠올렸었냐면은 저는 그 겨울에 추운 걸 너무너무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풍경이 먼저 떠오른 것 같아요. 그게 좀 전형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벽돌로 된 벽난로에 담요에 카펫에 따뜻한 코코아나 차 같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제가 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따뜻함을 절실하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냥팔이 소녀가 왜 이렇게 성냥 키면서 꿈꾸던 그런 장면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어떤 이렇게 따뜻함이라는 게 또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냥 하나 킬 때마다 또 이 보이는 장면들에 왜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막 칠면조율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따뜻하게 방 안에 있는 그런 풍경들을 왜 그리잖아요. 그런 게 제가 겨울 하면 좀 떠오르는 풍경들인데 그래서 이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을 그리기 때문에 왠지 겨울에는 편지도 더 쓰고 싶어지고 선물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누군가와 좀 따뜻함을 나누고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감각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1월에는 특히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 하다 보면은 좀 오래 연락 안 했었다가 그때 다시 연락을 좀 나누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는 관계들도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제가 1월 달력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도 좋고요. 그 한 해 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그 겨울의 따뜻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월 딱 새해에 원래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옛날 회사의 사수분이 저 퇴사한 지 이제 세보니까 4년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이렇게 먼저 주시면서 뭐라고 써서 보내셨냐면은 유정님 평소에 이렇게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유정님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보내셨는데 그게 진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겨울이 참 좋았어요. 들으면서 네. 유정님 진짜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따뜻한 불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모여서 더 큰 따뜻함을 만드시는, 떠올리시는 풍경도 그 따뜻한 풍경이고, 그리고 이 연말에 이 새해에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따뜻하고, 진짜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연말에 새해 인사에서 연말 선물에 이런 것들도 추우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온기를 좀 나눠라.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각자의 답을 준비하면서도 각자의 상태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맞아. 이게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는. 맞아요. 이 사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나도 스스로 알게 되고, 맞아. 유정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유정님이 요즘 약간 그러한 느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뭔가 혼자 있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되게 아무도 없는 고요. 그런 차이를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나누고 싶은 그 문장이 있는데 관객 되기라는 시예요. 여기도 배경이 겨울인데요. 그냥 딱 짧은 문장 하나가 나오거든요. 겨울엔 다들 각자 곱씹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무심하게 툭 있던 시 속의 문장이었는데 그게 저의 기억에 되게 강렬하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 겨울엔 각자 곱씹어 볼 일들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겨울은 왜 약간 겨울잠에 빠진 곰처럼 자기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혜진님에게는 그런 겨울에 곱씹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겨울이, 근데 보통 12월, 1월, 2월이 좀 겨울이잖아요. 근데 1월, 2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계절을 놓치면 겨울이 마지막 계절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봄은 왠지 다시 시작하는 계절 같고, 진짜.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자꾸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은 자꾸 마지막, 마무리, 정리,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다른 것보다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곱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만남들이 있었고, 왜냐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그 만남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소중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남들이 있었고, 왜냐면 그렇게 만남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모아볼 수 있으니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 만남들이 제가 각각 좀 어땠는지도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해에는 어떤 이러한 관계들을 새롭게 맺어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건 더 가까이, 어떤 건 더 거리를 좀 둬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계절들은 좀 달려가고 걸어가고 막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럼 좀 겨울은 이제 다시 봄이 시작이 될 텐데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걸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새로운 사계절은 어떻게 좀 살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철 행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절기가 24절기가 들어있는 책이어가지고 그때그때 좀 절기가 될 때마다 그 절기에 대한 부분만 착착착착 펴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1월 20일이 대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절기. 근데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좋았던 문장이, 한번 읽어드리면, 자연스럽게 산다는 건 결국 계절의 흐름을 알고 계절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도 알고 제때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했던 옛사람들과 동식물처럼 사는 것. 이 말을 하는데, 이 작가님이 자신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사는 게 바람이래요. 근데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자연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겨울에 제 나름대로 부자연스럽게 살았던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계절은 진짜 자연스럽게 뭔가 이 자연과 함께 이 계절의 흐름도 느끼고 제때 그때 해야 할 일들, 제때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풍요롭게 사는 삶을 더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절기 저는 의식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가지고 몰랐어요. 말씀해주시기 전까지. 보통 그렇죠. 절기는 좀 잘 모르죠. 저는 원래도 조금 곱씹는 성격의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겨울에는 더더욱 방 안에 앉아서 곱씹는 그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때문에 많이 곱씹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곱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전부 저는 인정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누군가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스쳐 지나가듯이 다 뭐 그냥 휙 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그냥 별로 상관 안 하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곱씹는 것은 제가 내면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제가 꺼내기 싫어했었던 못난 종류의 욕망, 그런 게 있어서 그랬다는 생각을, 이게 훨씬 더 많이 곱씹다 보니 생각이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알게 되는 게, 저의 생각 패턴을 알게 되는 게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이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라는 이 저의 상태를 다시 돌아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 또 발현이 됐구나.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아주 깊은 곳에 인정을 받고 싶다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자꾸 발생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자유로워진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아직도
되게 복합적으로 뭐 누구에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복합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는 조금 바꾸기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고 그게 괴로운 이유라는 걸 아니까 그게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어떡해. 이런 마음까지 좀 갔었달까요? 네.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곱씹다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음식도 곱씹어야지 그 맛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타나는 이 감정과 행동도 사실 곱씹어야지 그 원인, 그 뿌리를 알게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모든 감정을 짜증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 안에는 사실은 화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짜증난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걸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감정들도 곱씹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일기 쓰는 게 진짜 확실히 좋긴 하다. 근데 일기를 넘어서 뭔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보여지는 글을 쓰는 게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본인을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뭔가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여지는 글을 쓰는데 짜증났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정제되게 쓰기 위해 내가 이런 사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이 서운했다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블로그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확실히 슬픈 것도 그냥 슬펐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런 감정이 이런 상황이 있었고 내가 이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갖고 와가지고 곱씹어봐야지 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 생각해봤어요. 저도 뭔가 네. 지금은 막 기록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데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20대 진짜 초반까지는 비속어도 진짜 많이 쓰고 여느 애들 또래 애들처럼 비속어도 많이 쓰고 자존심도 강했던 것 같고 솔직하게 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과거를 알아서 그런지 특히 뭐 부모님한테도 진짜 사춘기에 나는 당연히 사춘기를 겪지만 확실히 짜증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쵸. 네, 진짜 혜진님 말대로 내 솔직한 감정을 나한테도 잘 속이는 편이라서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솔직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맞아요. 이제 완전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요번에 이 제목은 겨울 소설이고요. 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겨울 하면은 혜진님이 가져오신 책의 표지에도 있지만 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제주소년이랑 요조의 귤이란 노래 아세요? 노래는 몰라요. 저는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까먹어. 어쨌든 귤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서 이 시집에도 귤과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시가 실려 있어요. 이제 전체 다 좋았지만 그 일부분만 갖고 이야기하자면은 쓸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문단의 시작이 이런데 이런 건 상품 가치가 없어. 마을 너머에 살던 어른들이 찾아와 항의를 했지. 귤을 먹었더니 글쎄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 시집 전체에서 이 화자가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해요. 나의 쓸모를 자꾸 증명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고, 나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데에 자꾸 빠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를 딱 거기에 사회적인 것에 맞추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 시달리는 화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귤이 시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는데, 혜진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쓸모없지만 마음이 가는 것에 뭐가 있었을까? 네. 저는 저의 이런 취미 생활들인 것 같아요. 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기록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딱히 그렇게 성과가 있진 않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재밌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뿌듯함을 주지만, 이제 그게 뭐 정확하게 이 사회에서 말하는 뭐 돈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해봤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인생 처음으로 탐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새덕후라는 유튜브 채널을 재밌게 보는데, 새덕후라고 이제 탐조해서 그 새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되게 전문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탐조하는 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려면 어쨌든 쌍안경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뭐 자이스라는 쌍안경 이 브랜드에서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어가지고 신청해서 오늘 연차 내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추웠는데도 진짜 이 쌍안경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져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짜 전 또 심지어 눈도 나쁜데 안경도 잘 안 끼니까 항상 희미하게 보였었는데, 근데 진짜 저 꼭대기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가 그렇게 자세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생겼고, 무늬가 어떻게 생겼고, 부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생김새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가까이 오래 관찰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실제의 느낌이. 그래서 이제 탐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이쪽 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는 어떤 박새입니다. 박새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새소리도 다들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새소리도 막 들어보고 이랬는데, 근데 그러고 제가 좋았던 게, 그렇게 몇 시간 정도는 다 같이 이렇게 뭔가 그 어린이집 소풍 가듯이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가고, 이게 나머지 시간은 자율 탐조를 했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보고 탐정하고 싶은 것들을 탐정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저희 이 탐정하러, 이 체험 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 말고 전문적인 이 대포 카메라를 들고 온 한 두세 명의 이 탐정하러 온 외부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거기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슬쩍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들이 오기를. 올 때까지. 조용히. 그래서
와, 그걸 보면서 진짜 추웠잖아요, 오늘. 근데 너무 좋아. 또 거기가 평화의 공원이었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저는 진짜 발도 동상 걸릴 것 같고 그랬는 진짜 좀 사실 내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 시간이 아까워서 꾹 참고 돌아다녔는데 그분들은 진짜 자발적으로 와서 그 오지도 않는 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진짜 생산성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저는 심지어 탐도를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잠깐 기다리다가 여기 없네? 다음 자리. 잠깐 기다려가 없네? 다음 자리. 있으면 착 보고 날아갔다? 그럼 다른 데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원래 탐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오래 이 새끼. 기다리는. 그래서 올지 안 올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 제가 새덕구 채널을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더라도 이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새들이 진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도감으로 볼 때랑은 진짜 다르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 깃털 하나하나의 그 색깔들이랑 그 윤기나 뭔가 모습들도 몰라 저는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는지 몰랐다. 진짜 너무 추웠는데도 진짜 뭐 3시간, 4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이게 쓸모없다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쁜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네,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 쓸모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진짜. 진짜. 그 뭔가,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대충 생각했을 때 네, 어쨌든 다 나이들도 지긋하시고 네. 다들 보통은 직장이 있을 테고 나 이렇게 오전에 모일 거면 다들 연차를 내셨을 텐데 그냥 이새 하나 보러 오는 게 그리고 심지어 쌍안경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남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카메라로 안 찍히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찍히도 하고 서로 통성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냥 저 새는 저 뭐 황조롱박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설명해줘요. 그냥 저렇게 기류를 타고 높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재밌다. 재밌었어요. 이정님에게는 어떤 것이? 이게 저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딱 예술이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쓸모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술을 막 좋아하는 그 순수한 열정 같은 것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술가들도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에 가서 만나는 그 대학원생 선생님들이 가끔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그 주제 발표하고 발제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이 주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때 제가 되게 약간 놀라우면서도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순수하게 이게 좋아서 이만큼의 어쨌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학원이라는 곳에 왔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재미있어 하시는구나. 그 재미있는 것들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부분도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막 대학원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제 친구 중에 누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원래는 사진을 하는 친구였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추천을 했어요. 우아한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런 분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더니 이미 갖고 있고 읽어봤고 너무 좋아서 필사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보면은 딱 그 얘기가 나와요. 무용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예찬하는 그런 작가님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물론 저는 예술이 꼭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근데 그 무용한 것이 갖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용한 것들만 가질 수 있는 무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특히 그게 예술에서 드러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저번에도 그래서 예술에 대한 주제로 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맞아요. 특히 예술이 더 그런 영역인 것 같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든 세상이 그냥 합리와 생산성의 논리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다시 이제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술이 그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무루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또 겨울이랑 다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 얘기를 했었던가요? 네. 그쵸? 그 프레드릭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모으고 있을 때 햇살을 모으고 이렇게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아서 그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겨울에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겨울이니까 다들 이렇게 꽁꽁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때 햇살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무용함의 쓸모이기도 하고 예술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겨울처럼 어떤 뭔가 어둡고 힘든 시기가 애초에 너무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게끔 하는 게 예술의 역할일 수 있겠다.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